검정색 승용차가 차선을 넘나들며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엄마, 무서워. 조용히 해. 차 안에는 5살 된 딸이 겁에 질려 있었고 딸의 엄마는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고 있었죠. 신호등은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엄마, 빨간불. 하지만 여자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충돌음이 들렸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가 오던 그날 밤, 임신 7개월의 저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케이크를 사러 나간 남편은 영영 돌아오지 못했어요. 남편의 장례식에는 가해자의 삼촌이 합의를 위해 대신 왔어요. 저는 가해자에게 직접 사과를 전해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가해자는 대형 로펌 변호사 9명을 선임하여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아기와 홀로 남겨진 저는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어요. 평범한 일상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버텨냈어요. 32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훌륭하게 성장해서 변호사가 됐어요. 그리고 6년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줬어요. 상견례 날 상대 어머니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아들의 예비 장모는 32년 전 제 남편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32년 동안 숨겨진 진실이 드러났을 때 이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가해자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그리고 피해자는 과연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던 여름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시계를 몇 번이나 바라봤어요. 손은 자연스럽게 배 위에 얹혀 있었죠. 임신 7개월이라 배가 제법 불러와 있었습니다. 뱃속 아이는 그날따라 유난히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자주 발로 차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빠 닮아서 힘이 센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배를 쓰다듬었어요. 제 남편 도현 씨는 운동을 좋아했어요. 경호 공무원인 남편은 책임감이 강하고 언제나 본인보다 남을 위해 사는 사람처럼 배려심이 깊고 헌신적이었어요. 재작년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6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저희 둘 다 나이가 있었거든요. 어렵게 노력한 끝에 37의 나이에 처음 맞는 임신이라 모든 게 조심스러웠어요. 사소한 약속 하나에도 괜히 마음이 놓이는 시기였죠. 그때 현관에서 신발 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좋아하는 딸기 롤케이크 빨리 사올게. 우산 큰 거 가져가요. 덩치에 안 맞게 작은 제 우산을 들고 활짝 웃는 남편 덕분에 웃었어요. 사실 임신 내내 입덧으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다들 임신하면 살이 찐다던데 저는 긴 입덧으로 살이 찔 수가 없었죠. 남편은 이런 제 모습에 뱃속의 아기보다 저를 먼저 걱정해줬어요. 그래도 우리 아기를 먼저 걱정해주라는 제 핀잔에도 남편은 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긴 입덧이 끝나자마자 바로 먹고 싶은 게 딸기 롤케이크였어요. 여보, 나 이제 입덧 끝난 것 같아.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은 뒤도 안 돌아보고 신발을 신고 있었죠. 약속을 지키려 애쓰는 남편 모습이 좋았어요. 그런 모습에서 안정감을 느꼈던 거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다시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7시 15분이었어요. 빵집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으니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뱃속 아이가 또 움직였어요. 이번엔 좀 강했습니다. 저는 배를 감싸며 중얼거렸어요. 진짜 아빠 닮았나 봐. 벌써부터 이렇게 활발하니?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이의 움직임이 평소와 다르게 불규칙하고 급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알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자세를 바꿔 앉았어요.
같은 시간 몇 블록 떨어진 도로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 차량이 비틀거리며 차선을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의 여자 이정아는 술에 취해 눈이 풀려 있었고 말은 어눌했어요. 보조석에서는 5살 여자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시끄러워. 조용히 못해. 이정아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어요. 핸들을 제대로 잡지 못해 차는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신호등은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이정아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엄마, 빨간불이야. 괜찮아. 아무것도 없어. 차는 교차로로 진입했고 횡단보도에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건너고 있는 도연이 있었어요. 충돌음이 들렸습니다.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였어요. 도연은 튕겨나가며 케이크 상자가 공중으로 떠올랐고 딸기가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몸은 도로 위에 떨어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는 멈춰 섰고 앞 범퍼가 찌그러져 있었어요. 이정아는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어나봐.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머리에서 입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진짜 왜 이래? 이정아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구급차부터 불러야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정아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술 냄새가 진동해 사람들이 코를 막았습니다. 음주운전 아니에요? 경찰에 신고해야 돼. 이정아는 비틀거리며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뭐 어쩌라고.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 문제지. 무슨 소리예요? 횡단보도였잖아요. 빨간불인데도 왜 안 멈췄어요? 목격자들이 하나둘 나섰습니다. 이정아는 더 크게 소리쳤어요. 시끄러워. 니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난 안전운전했다고. 저 사람이 갑자기 뛰어든 거야.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지만 이정아는 계속 우겼어요. 차 안에서는 5살 된 여자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이정아는 차로 돌아가 떨고 있는 아이를 안아냈어요. 뭐야? 차 안에 아이까지 있었어? 경찰이 도착하고 곧이어 구급차도 왔어요. 의식이 없는 도연은 들것에 실렸습니다. 경찰이 이정아에게 다가왔어요. 음주 측정하겠습니다. 그걸 왜 해요? 저 안 마셨는데요. 이정아는 버텼지만 결국 측정기를 불었어요.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동승자는 누구죠? 제 딸이에요. 아이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했습니까? 안 마셨다니까요. 기계가 잘못됐나 보죠. 이정아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이정아를 경찰차에 태웠고 아이는 이정아의 가족에게 인계됐어요. 저는 그때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자 한 통을 보내려다 너무 재촉하는 것 같아서 말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크게 한번 움직여 순간 숨이 막힐 정도로 강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멀리서 급정거하는 타이어 소리와 둔탁한 충격음이 들렸어요. 빗소리에 묻혀 희미했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저는 창가로 달려갔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만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리며 이유 없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1번, 2번, 3번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잘 받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제 전화는 더 그랬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분이 지나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빨간 불빛이 회전하고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우산을 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몇 걸음 가지 못했어요. 배가 무거워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그곳에서 저는 봤습니다. 모여 있는 사람들, 깨진 케이크 상자, 그리고 핏자국. 제 남편 도연일까? 설마 아니겠지.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제 우산이 보였어요. 남편이 쓰고 나간 우산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누군가 저를 부축했지만 기억나지 않아요. 구급차가 떠난 뒤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가족분이세요? 제 남편인 것 같아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같이 가시죠. 저는 경찰차를 탔어요.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사고 현장의 모습이 제 머릿속을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시죠? 네, 환자분이 교통사고로 다발성 장기 손상이 있고 현재 출혈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많이 위중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1시간, 2시간을 기다렸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참 뒤 빨간 불이 꺼지고 의사가 나왔어요.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 힘이 풀리고 태동이 심해져 두 손으로 배를 움켜쥐며 울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편을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말이죠. 장례식장은 생각보다 빨리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3일장 내내 왔다 갔다 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저는 배를 부여잡으며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받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임신한 몸으로 저렇게 의연하다며 저를 대견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의연한 게 아니라 그저 감각이 없었던 거라는 걸요. 둘째 날 오후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찾아왔어요. 누구시죠? 이정화 씨 삼촌 됩니다. 이정화. 저는 그 이름을 기억했어요. 경찰이 말했던 음주운전, 신호위반, 사망사고의 가해자였습니다. 남성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정화가 많이 힘들어해요. 직접 오고 싶어 했는데 몸이 안 좋아요. 저는 진지한 얼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화 남편도 오려고 했는데 남성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아내의 일로 너무 충격받아서 과음을 해서 그것 때문에 몸도 안 좋고 지금 상황이. 저는 귀를 의심하며 천천히 물었어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사람을 죽였는데 도대체 자기가 뭐가 그렇게 힘들까요? 저희만큼 힘들까요? 그 남편이란 사람은 아내 걱정에 술을 마신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은 여기 누워 있는데요. 죽인 사람은 집에서 술 마시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진정하세요.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이해요? 저는 배를 움켜쥐었어요.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이 아이 아빠가 죽었어요. 술 마시고 운전한 사람에 의해 케이크 사러 갔다가 죽었습니다. 평범했던 저희 삶은 그날로 끝이 났다고요. 근데 당신네들이 뭘 잘했다고 힘들어서 술을 마셔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저는 임신 7개월이에요. 이제 석 달 후면 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아빠 얼굴도 못 봐요. 사진으로만 봐야 한다고요. 남성은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네들은 죗값 치르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면 되겠죠? 하지만 저희는 이 소중한 일상이 당신네들 손에서 산산조각 났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본인들이 직접 와서 해야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도대체 제 남편이 무슨 잘못을 했냐고요? 그냥 횡단보도를 건넜을 뿐인데 당신네들이 뭔데 남의 생명을 빼앗아? 남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닦았어요. 돌아가세요.
그리고 전해주세요. 합의 같은 거 생각하지 말라고요. 저는 끝까지 갈 거예요. 남성은 두툼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일단 취업비랑 장례비. 필요 없어요. 저는 봉투를 밀쳤어요.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빈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돌아간 빈소는 고요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 저는 사진 속 남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정말 화가 나. 저 사람들 절대 용서 못해. 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진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조사실은 좁고 답답했어요. 형사는 친절하게 천천히 물어봤습니다. 사고 당일 남편분과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뭔가요? 케이크 사러 간다고 했어요. 몇 시쯤이었나요? 저녁 7시 15분쯤요. 형사는 기록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가해자는 어떻게 됐나요? 기소됐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으로요. 형은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재판에서 결정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합의 의향은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럼 처벌을 원하시는 거죠? 최대한으로요. 형사는 기록했습니다. 저는 더 물었어요. 가해자가 반성은 하나요?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글쎄요. 조사 과정에서는 별로. 별로요? 계속 같은 얘기만 해요.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본인도 놀랬다고. 저는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어요. 증거는 충분해요. 목격자도 있고 블랙박스 영상 다 있으니까요. 그럼 확실히 처벌받겠네요. 네. 저는 경찰서를 나왔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처벌받는다고 제 남편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저는 법정에 갔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이정화를 봤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는 머리를 단정히 묶고 고개를 푹 숙이는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 같았죠.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반성하는 눈이 아니라 오히려 불만스러워 보였습니다. 첫 재판이 시작되었고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었어요.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정화의 변호사가 입을 열었어요.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로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주먹을 쥐었어요. 반성하고 있다고요? 장례식에도 오지 않은 사람이요.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목격자들이 나와 모두 같은 말을 했어요. 이정화가 비틀거리며 쓰러진 남편을 향해 욕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그대로 증언했죠. 이정화는 고개를 숙였지만 어깨는 떨리지 않았어요. 우는 것처럼 보이려는 연기였습니다. 피고인 이정화의 진술이 시작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물은 없었습니다. 아이가 있는 엄마로서 피해자분과 유가족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화가 났어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반성도 죄의식도 없는 저 여자에게 아주 큰 형량을 기대했습니다. 한 가정을 무너뜨린 가해자에게 법원은 마땅히 큰 죗값을 받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공판일이 잡혔지만 저는 갈 수가 없었어요. 출산일이 다가왔거든요. 예정일보다 빠른 진통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옆에 남편이 없다는 게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견뎠어요. 진통 3시간 만에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비로소 아이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행복했어요. 하지만 이 행복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죠. 아이와 함께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을 때 친정 어머니께서 재판 결과를 알려주셨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정아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감형의 이유는 초범인정과 심신미약, 그리고 어린 자녀를 양육 중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였어요. 더 황당한 건 이정아 변호사가 제 남편이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식별이 어려웠다는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했다고 하죠. 무단횡단이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이 판결은 피해자를 2번 죽이는 거와 뭐가 다를까요? 결국 남편의 목숨값이 집행유예였어요. 저는 검사에게 항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했어요. 남편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 달 뒤 항소심 공판이 열렸어요. 저는 아기를 부모님께 맡기고 법원에 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가해자 이정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정아는 깔끔한 사복 차림으로 변호사와 함께 피고인석에 앉았죠.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지만 반성하는 척 연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어요. 저 사람은 분명 가해자인데 벌 받는 사람처럼 안 보였거든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황에 잠시 멍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재판은 진행되었고 이번에는 당연히 집행유예라는 말도 안 되는 형량이 나오지 않을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곧이어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2심 재판 결과는 1심과 같은 형량 유지. 말도 안 돼요.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피해자의 고통이 이 공간에서는 너무 작게 취급되는 것 같아서 슬펐어요. 저는 바로 이정아를 쳐다봤습니다. 선고 결과를 듣고 입꼬리가 올라간 이정아와 그 옆에서 미소 짓는 변호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주먹을 쥐고 그들을 쳐다보면서 속으로 말했어요. 당신들 반드시 사람을 죽인 대가를 받게 될 거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항소심을 한 건 복수하려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의 죽음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끝나지 않았으면 했어요. 하지만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웃고 있는 저들의 모습에 진짜 복수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새근새근 자고 있는 민재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 민재와 내가 열심히 사는 거, 그게 진짜 복수라고 생각했어요. 죄의식도 없는 그 사람들은 스스로 망할 거예요. 반드시요. 저는 그 모습을 꼭 볼 거라 확신했어요. 그게 제가 그날 밤 내린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이후 30년을 관통하는 제 선택이 됐죠. 7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아버지 얼굴을 사진으로만 기억합니다. 거실 선반에 놓인 액자 속 남자가 웃고 있었어요. 민재는 어릴 때부터 그 사진을 보며 자랐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민재가 물었을 때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착하고 성실하고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 민재는 저를 바라보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저는 눈물이 나오는 걸 겨우 참으며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남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요. 그때 케이크 사러만 안 갔어도 매일 죄책감에 시달리곤 하죠.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피해자 유가족은 그날을 절대 못 잊어요. 아니, 평생을 못 잊고 살죠. 아직도 저만 그날에 갇혀 있는 것 같이 살아요. 괜찮은 척 티를 안 낼 뿐 괜찮지 않거든요. 민재에게는 아빠가 어떻게 죽었는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말을 할 수 없었죠.
그 가해자들을 생각하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는데 민재가 저처럼 똑같은 기분으로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마도 제대로 된 판결이 내려졌더라면 상황이 조금은 나아졌겠죠. 저는 민재에게 규칙, 책임,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했어요. 민재는 그걸 말이 아니라 생활로 배웠습니다. 한 번도 어기지 않았어요. 민재는 자라면서 정의감이 강한 아이가 됐어요. 부당한 일을 보면 참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민재가 진로를 고민했어요. 뭐가 되고 싶어? 법조인이 되고 싶어요. 저는 민재를 봤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이유가 있어? 민재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사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정의를 실현하는 게 멋있잖아요.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 편에 서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민재는 제가 가르친 걸 넘어서고 있다는 걸요. 엄마는 네가 하고 싶은 거라면 뭐든 응원해. 그렇게 민재는 법대에 진학했고 사법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재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정말 어떤 사람이었어요? 민재는 27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어요. 왜 갑자기? 제가 아빠를 많이 닮았나 싶어서요. 저는 민재를 봤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청년이 돼 있었죠. 남편을 많이 닮았어요. 닮았어, 많이. 어떤 점이요? 아빠도 너처럼 정의감이 강했어. 불의를 보면 못 넘어가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그랬지. 아빠 너무 보고 싶어요. 민재의 대답에 나오는 눈물을 억지로 참기 위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죠? 그래. 운전자는 제대로 처벌받았어요? 그래. 민재는 아빠가 단순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알고 있어요. 아빠의 억울함은 저만 알고 있었죠. 나중에 언젠가 알게 되더라도 아직 민재가 그 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여전히 그 고통을 계속 겪고 있거든요. 피해자 유가족으로 사는 삶은 비참했습니다. 매일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자기 어려워요.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가 찾아오면서 남들처럼 일상적인 삶은 사라지고 없어요.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남기고 간 사망보험금으로 먹고 살 수 있었지만 미래가 없었어요. 하지만 민재가 있었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아직도 그 사고 장면이 떠오르지만 잊으려고 노력하며 살았어요. 나중에 민재가 크면 알게 되더라도 아직은 아빠 사고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재도 아는지 모르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민재가 법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도와줘야 하는데 알아서 열심히 하는 민재의 모습은 대견했어요. 얼마 후 사법시험에 합격했을 때 민재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동안 아이가 표현을 안 해도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고 있었어요.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기쁨이었죠. 사법연수원 수료 후 민재는 로펌에 취직했어요. 형사 전담 변호사로요. 예전에 민재가 말한 대로 피해자를 위해 억울한 사건을 변호하겠다고 하더군요. 민재는 제가 원했던 대로 잘 자라줬어요.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정의롭게 그리고 강하게요. 법은 항상 정의롭지 않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제 남편 사건이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민재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배우길 바랐어요. 민재가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했을 때는 가을이었습니다. 민재에게 6년 만난 여자친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죠. 이제 결혼을 약속할 만큼 확신이 든다고 했어요. 사진으로만 봤었는데 실제로 만난다고 하니 기대가 됐습니다. 민재보다 5살 많은 연상이라고 했어요. 민재가 대학 졸업하고
시험 준비를 하면서부터 만났다고 하죠. 힘들 때마다 도와주고 많은 힘이 되었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만나기로 한 주말이 되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곱게 화장을 하고 가장 좋아하는 옷을 골라 입었어요. 민재 여자친구에게 잘 보이고 싶었거든요. 준비를 마치고 시간이 남아서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근데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지네요. 우리 민재가 벌써 32이 되어 결혼할 나이가 됐다는 게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쓸쓸했어요.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민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서둘러 출발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식당에 들어갔어요. 민재 옆에는 피부가 하얗고 예쁜 젊은 여자가 밝게 웃으며 서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민재 엄마예요. 수연은 밝았어요. 민재보다 5살이 많았지만 얼굴은 훨씬 더 어려 보였죠. 식사를 시작했어요. 수연은 긴장한 듯 보였지만 열심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민재 씨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 무슨 이야기? 홀로 민재 씨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고요. 저는 민재를 봤어요. 민재는 약간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민재가 바르게 잘 자라준 거지. 아니에요. 어머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수연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는 그 아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수연 씨는 무슨 일 해요? 초등학교 교사예요. 아이들 가르치는 거 좋아해요? 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 보면 뿌듯해요. 저는 수연의 눈빛을 봤어요. 따뜻했습니다. 민재에게 잘 맞는 사람 같았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수연이와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잠시 멈췄어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수연 씨, 좋은 사람 같아. 수연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민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민재가 결혼하는구나. 이제 정말 어른이 되는구나. 기뻤어요. 하지만 동시에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여보, 우리 아들 장가 가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한 달 후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는 옷을 골랐어요.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단정한 걸로요. 수연이의 부모님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저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어요.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민재는 일이 생겨서 회사에서 곧바로 식당으로 간다고 했어요. 식당에 도착해 보니 민재가 와 있었습니다. 먼저 왔구나. 네, 일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미리 와 있었어요. 저는 민재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긴장돼. 조금요. 민재는 웃었지만 여전히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잠시 후 상대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수연이 먼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먼저 오셨네요. 그래. 어서 와. 수연은 밝게 웃었습니다. 그 뒤로 중년 부부가 들어왔어요. 수연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먼저 인사했어요. 저도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봤죠. 순간 숨이 멎었어요. 어디서 본 얼굴이었습니다. 분명히 아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머릿속에 많은 단어들이 생각났어요. 32년 전, 여름, 교통사고, 음주운전, 집행유예, 그 이름 이정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티를 안 내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저는 맞은편에 있는 이정화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2년 전 피고인석의 그 얼굴이 분명했어요. 이정화는 굳은 얼굴로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뭔가 알아챈 듯한 얼굴로 저를 봤어요. 확신했습니다. 날 기억한다는 걸요. 얼굴이 화끈거려서 양손으로 제 볼을 만지자 옆에 있던 민재가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이 떨렸어요. 상견례는 시작됐습니다. 음식이 나왔고 대화가 오갔어요. 저는 거의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민재군이 변호사라고요. 훌륭합니다. 수연 아버지가 말했어요. 사별하시고 홀로 아이를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민재가 알아서 잘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하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정화는 저를 보지 않았어요. 아니, 보지 못한 거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피했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수연이 저에게 음식을 권했어요. 저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삼킬 수 없었어요. 민재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챘지만 이유를 몰랐을 거예요. 그저 제가 긴장한 거라고 생각했겠죠. 상견례는 2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저는 그 시간을 견뎠습니다. 끝날 무렵 수연 아버지가 말했어요. 좋은 인연인 것 같아요. 두 아이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억지로 웃으며 짧게 대답했어요. 그때 이정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여자의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봤어요. 32년 전 피고인석에 앉아있을 때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때의 감정이 절 괴롭혔습니다. 갑자기 이정아가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민재 어머니, 우리 수연이 예쁘게 봐주세요. 순간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여자의 손을 뿌리쳤어요.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민재가 당황해하면서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지금 손에 땀이 많아서. 네, 괜찮아요. 이정화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민재와 같이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민재는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혹시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야. 긴장해서 그러신 거예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랬나 보다. 너무 긴장했나 봐. 제 감정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엄마 잠깐 볼 일이 있는데 가다가 역 앞에서 내려줄래? 목적지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아니야. 역 앞에 그냥 내려줘. 민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역 앞에 차를 세웠어요. 엄마, 전화 드릴게요. 그렇게 민재는 저를 내려주고 갔어요. 사실 약속이 없었지만 머리가 복잡해서 잠시 혼자 걷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가 다리가 아파서 벤치에 앉았어요. 계속 머리가 복잡하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민재의 예비 장모가 민재 아빠를 죽인 사람이라니. 그 사람과 사돈이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눈물이 흘렀어요. 집에 돌아와 저는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액자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재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침묵해야 할까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정화는 분명히 저를 알아봤어요. 하지만 모른 척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수연이는 자기 엄마가 사랑하는 남자친구의 아빠를 죽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을 거예요. 교통사고 현장에 있던 32년 전 5살의 수연이는 엄마의 범죄를 기억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때 피를 흘리던 남자가 민재의 아빠라는 사실을 알면 충격이 클 테죠. 이정아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은 안 되지만 일단 침묵하고 지켜보기로 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결혼 준비에 바빴어요. 예식장을 알아보고 청첩장 디자인을 고르고 신혼집을 구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예식장 2군데 중에 고민 중인데 어디가 좋을 것 같아요? 네가 좋은 대로 해. 그래도 엄마 의견이 중요하잖아요. 민재야,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돼. 미소 지으며 말했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고민했어요. 이대로 지켜보는 게 맞는지, 내가 먼저 나서서 말해야 할지를요. 이미 지나간 일로 아이 인생을 흔들 권리가 제게 있을까요? 민재와 수연이 두 사람은 서로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었죠. 두 사람의 행복을 깨는 일이 되는 걸까요? 하지만 그 여자와 가족이 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지쳐 보였어요. 이 정도면 됐잖아. 민재 잘 키웠어. 이제 놓아줘야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느낌이 안 좋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수연이 엄마 이정화예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한 번 만났으면 해서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좋아요. 어디서 볼까요?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건지 들어봐야 했거든요. 만나기로 한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 먼저 도착했어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봤어요. 10분쯤 지났을 때 이정아가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걸어와 무표정한 얼굴로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어요. 증오였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서요. 이정아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저를 쳐다봤어요. 그렇게 우린 서로를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5분쯤 흘렀을까요? 이정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알아보셨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어요. 저도 알아봤어요. 상견례 때 이정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떨림 같은 건 없었어요. 그때 일 말이에요. 저는 이정아를 봤습니다. 여자는 찻잔을 들며 말을 이었어요. 참 오래됐네요. 정확히 32년 전이죠. 제 말에 이정아는 웃었습니다. 미안해하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주먹을 쥐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혹시 아이들한테 말씀하실 건가요? 설마 숨길 생각이세요?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아이들 결혼이 깨질까봐 걱정되시나 봐요. 우리 수연이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요. 저는 이정아를 똑바로 봤어요. 저 여자는 자기 딸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무슨 상처를 받을지는 관심도 없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남편은 변호사 사위에게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해줄 생각이에요. 그래서요? 민재군이 저희 집안으로 들어온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민재는 그런 거 바라고 수연이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에게 좋은 일을 우리 민재를 위하는 일처럼 말하지 마세요. 잘 이해를 못 하시나 본데. 순간 저는 욱해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과 안 하시나요?
이미 다 끝난 일인데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질 것 같았어요. 끝난 일이요? 네. 재판도 끝났고, 저도 처벌받았어요. 그게 마땅한 처벌이었을까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에게 집행유예가 말이 돼요? 이정화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법이 말해주잖아요. 제가 직접 찾아가 가해한 게 아닌데,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네요. 그리고 3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시간이 지났다고 없던 일이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계속 붙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차가 흔들렸어요. 저는 이 잔을 이정화 얼굴에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제 남편이 죽었어요. 당신이 죽인 거예요. 32년 전 그 시간에 갇혀지는 지 오래예요. 시간이 지났다고 잊혀지나요? 한 가정이 박살났는데. 이정화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 여자에게는 양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힘들었어요. 그 일로 정신과 치료도 받았고, 애도 트라우마 생겼어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 둘 다 피해자라는 거예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은 가해자야. 사람을 죽인 가해자라고. 이게 팩트예요. 당신이 피해자인 척하면 안 된다고.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로요. 이정화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원망했어요. 술 마시고 애 태우고 사고 쳤다고요. 시댁에서는 저를 내쫓으려 했고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정화는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저는 그 눈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3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근데 뭐 어쩌겠어요. 이미 일어난 일인데요. 저도 살아야 했어요. 수연이 키워야 했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건데요. 이정화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우리 서로 모르는 척하는 게 어때요? 결혼을 시키자는 소리예요? 내가 당신이랑 사돈을 맺으라고? 당신 미쳤어? 사실 말하면 손해보는 건 당신 아들이에요. 이정화는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 태어남이 견딜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수연이랑 민재 사이 우리가 못 갈라놔요. 저는 이정화를 노려봤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저를 협박하고 있었어요. 결국 피해보는 건 아이들이에요. 우리 세대 일로 젊은 애들 인생 망치고 싶으세요? 당신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요? 이정화는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자격 같은 거 따지면 우리 여기 앉아 있지도 못해요.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전 그냥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둘 다 손해볼 필요 없잖아요. 당신은 손해볼 게 뭐가 있는데? 많죠. 수연이한테 들키면 전 딸한테도 버림받아요. 이정화는 찻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수연이는 제가 과거에 사고 쳤다는 거 몰라요. 남편도 비밀로 하자고 했거든요. 비겁하네요. 이정화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전 제 인생 지키고 싶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아들 인생 지키고 싶은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네들이랑 우리가 엮이는 거 엮여. 말이 심하네요. 정신이 온전하다면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결혼을 시켜. 우리 아들 더 좋은 여자 만나면 돼. 이정화는 비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역겨웠어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뒤에서 이정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생각해봐요. 현명한 선택이 어떤가를요. 저는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오자 온몸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32년 동안 참았던 게 폭발할 것 같았어요. 저는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저는 이정아를 증오했습니다. 뼛속까지 증오했어요. 바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민재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서요. 하지만 말할 수가 없어요. 정신을 차렸어요. 바닥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지요. 저로 인해 아이들의 행복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이정아의 딸이 싫은 거지. 수연이는 참 괜찮은 아이예요. 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계속 생각했어요. 이정아는 변하지 않았어요. 3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뻔뻔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사악했어요. 그런 여자가 제 사돈이 된다는 건 정말 끔찍했죠. 집에 도착해 저는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여자를 어떻게 견뎌야 해? 저는 사진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사진을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비밀을 평생 가져가기로요. 민재의 행복을 위해서요.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어요. 이정아를 절대 믿지 않겠다고요. 저 여자 앞에서 웃겠지만 속으로는 증오하겠다고요. 저 여자는 위험했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저는 경계해야 했어요. 그리고 참아야 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민재의 예복을 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싶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그냥 감격스러워서. 고생 많으셨어요. 저 여기까지 키우시느라. 저는 민재를 안았습니다. 아들은 이제 저보다 훨씬 컸어요. 결혼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신랑 어머니 자리에 앉았어요. 건너편에는 이정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정아는 저를 보고 웃었어요. 완벽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속이 뒤집혔어요. 우리는 서로를 속이고 있었어요. 식이 시작됐습니다. 민재가 입장하고 수연이 입장했어요. 둘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아팠어요. 남편이 없다는 게, 그리고 이정아가 건너편에 앉아 있다는 게요. 결혼식이 끝나고 민재와 수연이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이었습니다. 민재는 이제 제 곁에 없었어요. 저는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너무 보고 싶다. 남편의 사진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석 달 후 민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수연이가 임신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축하해. 곧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그래, 너무 좋다. 민재는 웃었어요. 전화를 끊고 갑자기 힘이 빠졌어요. 32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임신 7개월에 남편을 잃었던 그날이요. 그랬어요. 축복의 단어 임신은 제게 악몽 같았던 그날의 사건을 떠올리게 만들었죠. 그렇게 몇 달이 흘러 수연이는 임신 7개월에 접어들었어요. 수연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만들어서 아들 부부 집에 갔어요. 어머님, 들어오세요. 수연이 문을 열어줬어요.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몸은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자 이정아가 부엌에서 걸어 나왔어요. 오셨어요, 사돈. 엄마가 지나가는 길에 들리셨는데 방금 오셔서 어머님께 미리 말씀 못 드렸어요. 괜찮아. 저는 불편한 티를 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불편했습니다. 이정아만 보면 가슴이 답답했으니까요. 저 여자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게 숨이 막혔어요. 민재가 과일과 차를 내왔습니다. 이렇게 두 분 어머님 같이 뵈니까 좋네요. 그러게.
사돈이 우리 딸을 위해 음식도 해서 가져다 주시고 시집 잘 보냈어. 이정아가 뻔뻔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다른 말이 나올 것 같았어요. 어머님들, 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연이가 말했어요. 병원에서 성별 알려줬는데. 그래, 아들이래 딸이래? 이정아가 호들갑 떨며 물었습니다. 아들이래요. 축하해. 감사합니다. 수연은 배를 쓰다듬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32년 전에 제가 떠올랐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남편을 기다리던 그날이요. 머리가 지끈해서 이마에 손을 가져다 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이정아가 저를 봤어요. 미소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저를 관찰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눈빛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저녁 식사도 준비했지만 저는 그 여자와 같이 긴 시간 있는 게 힘들어서 먼저 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처방받은 약을 집어들었어요. 물과 함께 약을 먹었습니다. 저는 이정아를 본 날 이후부터 급격히 몸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결국 약을 다시 복용하기 시작했죠. 약을 안 먹으면 잠을 잘 수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참고 또 견뎌야 하는 시간이 앞으로도 더 많이 남아있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제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매일 밤마다 기도했어요. 일주일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3시쯤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다급한 목소리였죠. 장인어른이 다치셨어요. 수연이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있다고 했어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소식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지방에서 모임을 마치고 저녁 늦게 서울로 올라가는 중에 대형 트럭이 수연이 아버지 차를 들이받았다고 했어요. 트럭 운전자는 졸음운전이라고 했습니다. 많이 안 좋으시니? 네. 외상성 뇌손상으로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 의자에 힘없이 앉아있는 이정화의 모습과 임신 7개월의 수연이 있었어요. 의사와 얘기 중이던 민재가 저를 보더니 제게 다가왔습니다. 오셨어요? 지금 어떠시니? 약물로 조절하면서 지켜봐야 한대요. 수연이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혼수 상태로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누워 있었죠. 저는 의자에 앉아 벽에 기대어 반실신 상태로 앉아 있는 이정화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임신 7개월의 수연이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수연이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줬어요. 그러자 수연이는 제게 안겨 울기 시작했어요. 이정화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한 집안의 가장을 잃은 슬픔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들의 불행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분명 저 여자와 식구들 모두 불행하기만을 빌었는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너무 슬펐습니다. 며칠 뒤 수연이 아버지는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만삭의 수연이는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저는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빈소에는 이정화와 수연이 그리고 민재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32년 전 남편의 빈소를 지키던 제 모습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홀로 빈소를 지키던 외롭고 힘든 시간을 어떻게 잊을까요? 32년 전의 일이 어제같이 생생했어요. 저는 이정화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으로 그 여자에게 내뱉은 따뜻한 말이었어요. 이정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떨렸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날 쳐다보는지 알 것 같았죠. 32년 전에 이정아 부부는 본인들의 잘못을 부인하기 바빴고 장례식에도 친척을 대신 보냈었죠. 그것도 합의를 위해서요. 저는 이정아와 똑같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와 그 여자의 본성은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죠. 2달 후 수연이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새벽에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연이 진통 시작했어요. 지금 병원 가는 중이에요.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손을 꼭 쥐었어요. 제발 무사히 낳게 해주세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재가 분만실 앞에 서 있었어요. 수연이는 지금 안에 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이정아가 도착했습니다. 이정아는 제 옆에 앉았어요. 저는 몸을 옆으로 틀었습니다. 3시간쯤 지났을 때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재와 신생아카트 안에 있는 갓난아기의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민재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고생했어. 고마워요. 수연이는 어때? 아기도 산모도 건강하대요. 그때 이정아도 울었어요. 장모님, 수연이 괜찮아요. 이정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다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신기한지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작고 빨간 아기가 계속 울고 있었거든요. 아기는 신생아실로 이동했고 수연이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민재에게 먼저 간다고 말하고 병원을 나섰어요. 밖은 밝았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제 첫 손주가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너무 기뻤지만 동시에 복잡했습니다. 여전히 이정아와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지금의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아직도 저는 그 여자가 제 손주의 외할머니라는 게 좋지 않았죠. 그날 저녁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의 이름을 준서라고 짓기로 했답니다. 민재의 아들이면서 제 친손주 준서는 제게 또 다른 희망을 안겨주었어요. 1년이 지나고 준서의 돌잔치 날이었어요.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준서가 돌잡이를 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가족, 친척, 지인들이 모인 큰 행사였어요. 이정아 역시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준서 외할머니로 자리를 빛내고 있었죠. 최대한 이정아와는 떨어져 있었어요. 여전히 그 여자 보는 건 불편했으니까요. 저는 준서만 졸졸 따라다니면서 준서를 챙겼어요. 엄마, 식사 제대로 못 하셨잖아요. 제가 준서 볼 테니까 앉아서 식사부터 하세요. 아니야, 많이 먹었어. 준서 이렇게 이쁠 때 많이 보지 언제 또 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재도 웃었어요. 그때 이정아가 멀리서 준서와 제가 있는 쪽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왔어요. 사돈, 준서 저도 안읍시다. 이정아가 준서를 안으려고 제 옆으로 다가오자 술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아니, 사돈. 술 많이 드신 것 같은데. 그러자 이정아가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술 마시면 아이도 못 안아봅니까? 이정아가 억지로 준서를 안아 들어올리자 준서가 울기 시작했어요. 장모님, 아이 안아볼 수 있죠. 근데 준서가 지금 싫은가 봐요. 자네 지금 내가 술 마셨다고 눈치 주나? 이정아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사돈. 그만 준서 내려놓으세요. 이정아는 저를 향해 눈을 흘기며 준서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서 본인 자리로 돌아가 와인을 마셔대기 시작했어요. 민재도 이정아를 쳐다보는 눈빛이 저와 비슷했습니다. 수연이는 엄마가 실수할 것 같았는지 와인을 마시는 이정아를 말렸어요. 이정아는 이미 취한 얼굴이었죠. 손주 첫돌이라는 행사에 이정아는 술을 멈추지 않았고 곧이어
그 여자의 주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를 향해 욕설을 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정화를 쳐다봤어요. 수연이와 민재는 이정화를 진정시키며 말려봤지만 이정화는 이미 만취 상태로 아이들의 얘기가 들리지 않았죠. 음주운전을 저지른 그때의 모습이 오버랩이 됐어요. 행사가 끝나고 만취 상태의 이정화를 민재가 업었습니다. 수연이는 이정화의 짐들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준서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준서를 재우고 2시간 뒤에 민재가 준서를 데리러 왔습니다. 장모님은 잘 모셔다 드렸어? 네. 근데 엄마, 장모님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뭐가 이상해? 아니, 차 안에서 갑자기 운전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야, 술 드셨으면서. 뭐라고? 안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장모님이 술 먹고 20km 거리도 운전해서 갈 수 있다고 자랑하듯이 말씀하시는 거야.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건 범죄라고 절대 운전대 잡으시면 안 된다고 했지. 그랬더니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 뭐랬는데? 비 오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하시면서 소리 지르시는 거야.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미친년. 저도 모르게 나온 말에 민재가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아니 술 먹고 운전이 말이 안 되니까. 미안하다 말이 잘못 나왔어. 민재가 제 눈치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혹시 장모님이랑 뭐 있어요? 뭐가 있어? 아니야. 그런 거. 전에도 그렇고 엄마가 장모님을 불편해하는 게 보였어요. 그런 거 아니야. 수연이 기다리겠다. 준서 데리고 어서 가. 민재에게 들킬까봐 말을 돌렸어요. 그렇게 민재는 준서를 업고 집을 나갔습니다. 민재가 가고서 물을 꺼내 마셨어요. 이정화는 여전히 반성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조금이나마 기대했던 내가 멍청한 거였죠. 그 여자는 술로 망할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망칠 뿐더러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역시 서서히 떠날 테죠. 하는 짓이 딱 그랬습니다. 어느 날 민재가 사무실에서 과거 판결문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넘기다 멈췄어요. 피해자 이름 김도현. 사건 개요가 떴습니다. 음주운전, 횡단보도 사망사고. 피고인 이정화. 날짜를 봤어요. 자신이 태어나기 3달 전이었습니다. 피해자 김도연의 배우자 서윤이. 임신 7개월. 민재는 심호흡을 하며 천천히 판결문을 끝까지 읽었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어요. 민재는 사무실을 나와 차를 몰고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민재는 안으로 들어와 저를 소파에 앉혔어요. 이거 좀 보세요. 제 남편 사건 판결문이었습니다. 김도현. 피해자 이름이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가해자는 이정화. 장모님이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엄마, 왜 말 안 하셨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너가 받을 상처가 클 것 같아서. 민재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네가 알면 힘들 것 같았어. 수연이랑 헤어질 수도 있고. 제 아버지 일인데 제가 모르는 게 말이 돼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창밖을 보면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민재가 저를 봤습니다. 그때 많이 힘들었죠. 그 한 문장에 저는 무너졌어요. 30년 동안 참았던 게 터져 나왔습니다. 응, 힘들었어. 저는 처음으로 울었어요. 민재 앞에서요. 민재는 저를 안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그렇게 저는 민재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민재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민재는 수연이를 불렀어요. 퇴근하고 온 민재는 수연이에게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봐. 수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민재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가해자인지, 그리고 30년 넘게 숨겨진 진실을요. 수연이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맞아, 기억나. 그때 엄마가 음주 사고를 냈고 누군가 쓰러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어. 그랬을 거야. 당신 5살 때.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난 그때 그분이 돌아가신 줄 몰랐고 당신 아버지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 민재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난 장모님 용서가 안 돼. 그때의 일로 우리 가정은 무너졌어. 엄마는 모든 걸 다 잃었었다고. 내가 미안해. 여보, 아니, 장모님이 미안할 일이지. 끝까지 진실을 계속 덮으려고만 했어. 수연이는 울면서 말했어요. 내가 엄마 찾아가서 말할게. 용서 빌라고. 아니, 난 장모님 얼굴 못 뵐 것 같아. 그럼 평생 우리 엄마 안 보고 살 거야? 어떻게 그래? 우리 준서이 외할머니기도 하잖아. 당신 장모님 안 보고 살 수 있어? 무슨 소리야? 당신 엄마를 당신하고 찢어놓을 수 없어. 그건 말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혼하자. 민재는 단호했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여보랑 나랑 이혼을 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난 이제 장모님을 어머님으로 못 모시겠어. 여보, 그래도 다시 생각해봐. 갑자기 이러면 난 어떻게 해?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민재는 일어나서 집을 나갔습니다. 수연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그리고 수연이는 그날의 일을 다시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장면들, 너무나 끔찍해서 잊으려 했던 그날의 슬픔. 수연이는 민재를 이해하면서도 이혼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한참 뒤, 수연은 이정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왜? 무슨 일이야? 엄마, 나 5살 때. 엄마가 음주운전 사고 낸 적 있었잖아. 그때가 언젠데. 기억 잘 안 나. 수연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피해자가 사망했던 거 왜 얘기 안 했어? 그 피해자가 민재 아버지라는 사실 알면서 왜 얘기 안 했냐고. 이정화는 침묵했어요. 엄마 제발 말 좀 해봐. 사실이라면 지금에 와서 달라지게 뭐 있는데. 이정화는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어떻게 그래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수연이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연은 이정화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민재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주일, 2주일이 지났죠. 수연은 매일 전화했지만 민재는 받지 않았습니다. 수연이가 울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님, 수연아, 죄송해요. 수연은 제게 무릎 꿇으며 말했어요. 제 엄마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어머님. 수연아, 네 잘못이 아니야. 어서 일어나. 하지만 민재 씨가 이혼하자고 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연이는 계속 울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대답 없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민재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염은 많이 자라 있었고 얼굴이 상해 있었어요. 수연이 민재를 보자마자 울면서 안았습니다. 여보, 어디 갔었어? 정말 미안해. 수연이는 무언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여보, 나 많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이혼해요. 수연이의 말에 민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엄마랑 나랑 지금은 사이가 안 좋지만 그래도 내 엄마니까 딸로서 끝까지 책임져야만 해.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말대로 우리 엄마, 그때 일에 대한 죄책감이 별로 없어 보여. 민재가 고개를 들어 수연을 쳐다봤어요. 당신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할게. 당신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민재는 아무 말 없이 수연이를 꼭 안아줬어요.
둘은 서로 울며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칠 뒤 이혼 소식을 들은 이정아가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둘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이정아는 다짜고짜 민재를 설득해달라고 했어요. 수연이 말 안 들어요. 전화도 안 받고 만나주지도 않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정아는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지 수연이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애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건 민재가 결정한 일이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정아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당신이 원하는 게 이거였지? 민재한테 몰래 가서 내 얘기 흘린 거잖아? 예전 성격 여전하시네요. 당신의 선택이 이런 결과를 낳은 거야. 당신이 저지른 일을 솔직하게 고백했더라면 애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을 했을지 모르죠. 이정아는 억울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럼 준서는요? 우리 준서는 수연이가 키우는 게 맞잖아? 그건 수연이가 양육권 민재에게 넘겼어요. 연락을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시네요. 말도 안 돼. 난 남편도 잃고 딸도 잃었어. 왜 내 손주까지 데려가냐고. 준서는 절대 안 돼. 더 이상 대화하기 힘들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정아에게 복수를 한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이정아는 교묘한 방법으로 법을 피했고 죄를 뉘우치지도 않았어요. 책임을 회피하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이정아와 그 주변 사람들 전부 차단했지만 수연이는 달랐어요.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고 착한 아이였거든요. 몇 달 뒤에 민재와 수연이는 합의 이혼을 했어요. 준서는 민재가 키우면서 수연이가 보고 싶을 때 보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둘의 사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이전처럼 지내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정아는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연은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 준서가 유치원생이 됐어요. 말도 곧잘하고 재롱도 많이 부릴 때라 효도를 하고 있을 시기였습니다. 민재와 준서, 저 이렇게 동물원에 갔어요. 준서는 책에서만 보던 다양한 동물들을 보며 좋아했습니다. 공원에 돗자리를 펴고 셋이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준서가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제 무릎에서 편안히 잠을 자고 있었죠. 저는 민재에게 물었어요. 수연이랑 이혼한 거 후회하지 않아? 후회할 거였으면 하지도 않았어요. 힘든 결정이었는데 너도 쉽지 않았을 거란 생각을 해. 엄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엄마 상처 지울 수는 없어도 제가 덜어드려야죠. 전 지금이 좋아요. 그래, 우리 아들이 있어서 엄만 지금까지도 버텨냈었어. 고맙다, 민재야. 민재는 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저는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의 손은 따뜻했어요. 제 무릎에서 자고 있는 준서의 몸도 따뜻했죠. 이게 제 삶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되는 삶이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무거운 이야기였을 거예요. 하지만 삶이 원래 그렇지 않나요? 서윤이처럼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묵묵히 견디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있을 거예요. 말하지 못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요. 그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이 참아온 시간들, 홀로 견뎌낸 그 무게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요. 그리고 언젠가는 비록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숨 쉴 공간은 생긴다는 거요.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조금은 가벼워지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힘내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